내 업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가지급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게 한 3%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4.6%로 계산한 듯해요. 의무적으로 3년간을 적용을 해야 돼요. 이거 다른 개정 과목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덮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가지급 해결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이혁 사모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보통 개인 사업자는 회사 돈이 내 돈이다. 네.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내 법인 돈은 내 돈이다. 는 법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런데 법인 돈이 내 돈처럼 가져가면 네. 문제가 되고 그걸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지급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네네. 실은 적용되는 범위가 훨씬 더 넓죠. 포괄적이죠. 그럼 좀 더 이제 가지급금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 네. 쉽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뭐 사전적인 의미는 네.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 자체가 좀 불명확하거나 또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서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서 일시적인 채권으로 법인에서는 표시를 하죠. 그 개정 과목을 이제 가지급. 말을 참 어려워요. 이게 사전적인. 네, 사전적인 의미를 물어봤으니 제가 사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적인 거는 진짜.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법인 돈을 내 돈처럼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반 대표님이 개인 사업을 오래 하셨다가 법인을 운영하시는 경우에 이거 실제로는 내 거니까 내 것처럼 쓰시는 분도 계시고 네. 실제로 대표님이 빌려가서 쓰는 부분들은 정말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제일 좀 큰 부분이 네. 거래 관행상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대부분 건설 쪽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리베이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거래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뒷돈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또 그분이 불법이신지라 대표님 개인 돈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님은 그런 의도는 없었으나 일단 거래 관계가 종결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지급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회계 처리를 우리 기업에서 여직원과 또 기장세무사 사무실의 여직원 두 분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썼던 영수증들을 이제 제출하면 모아놨다가 그때 혹시 이게 뭐 또 연결되지 않는 영수증이 있으면 이게 뭐냐 물어보면 이거는 이런 거다라고 소명이 돼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서로 바쁘니까 또 관심 없이 그냥 다 몰아놔서 바쁠 때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 기장세무사에서는 당장 처리가 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가지급으로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처리가 불분명한 네, 그런 거는 그냥 가지급으로 다 해놓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 제일 현재 저희가 이제 대표님들 만나 뵈면서 대표님께서 가지급을 발생시키지 않고 싶어 하셔도 내 업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가지급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제일 안타깝죠.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이 업종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정도 매출과 이익을 유지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지급이 관행상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현재 가지급이 우리 회사가 지금이 가장 작을 때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러네요. 그 말은 지금 해결하는 것들이 가장 효율적인 시기다. 라고 그런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지급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해결을 하더라고요. 뭐 금액이 작거나 그리고 또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즉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죠. 네네. 근데 이제 금액 가액이 너무 크다거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좀 구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바로 해결해 드릴 수는 있어요. 상여 처리하면 된다니까요. 세금이 올라가요. 그러면 50% 소득세에다가 또 몇 달 뒤에 건보료가 또 올라가니까 맞아요. 이 비용과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급하게 바로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회사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내가 인정이자를 좀 내고 법인세를 좀 부담하더라도 향후에 내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 부담 비용들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걸 활용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건 분명히 문제가 많아서 그럴 겁니다. 네네네. 이게 이 가지급을 갖고 있으면 생기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세금이라는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겠죠. 네네.
원칙은 대표님이 법인한테 빌린 돈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자는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금융권이나 다른 부분에 차입했었던 네. 이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이자들이 이자율이 각각 다르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다 평균을 합니다. 가중치를 가중평균. 줘서 가중평균해서 네. 그 이자율만큼은 적어도 대표가 회사한테 이자를 내라. 아, 근거. 예, 그거고. 그다음에 국세청장이 이 정도는 내십시오라고 정해준 고시한 이율이 있어요. 네네. 그 인정 이자율이 4.6%거든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네. 당좌 대출 이자율을 그렇죠. 정해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게 4.6% 그냥 그게를 내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예, 기장세무사에서도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고. 그러면 우선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래 인정 이자율은 어떻게 이거를 하는 걸까요? 원래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네. 평균해서 네. 내는 거 하고 그게 이것저것 계산하기 복잡하거나 귀찮거나 그런 부분 하기가 좀 어려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차입이 없거나. 네, 차입이 없거나 네. 그런 경우에는 4.6%로 그냥 정해놨어요. 아. 네. 당좌 대출 이자율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율. 그 원래는 기본적으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기본으로 하는데 네. 그게 안 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예외적으로 4.6%를 하는 예, 거네요. 4.6으로. 근데 흔히들 그냥 4.6%라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또 내일도 만나 뵈야 되는데요. 네. 거기는 그 건설 관련돼 있는 업종이라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차입했었던 그 대출이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게 한 3%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회사 그거 같은 하면 경우는 되겠네요. 그거 적용하면 돼요. 근데 그냥 근데 4.6, 제가 보니까 4.6%로 계산한 듯해요. 제가 그래서 조정 계산서를 보고 네. 이제 좀 기장 세무사님께 좀 사무실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6%의 차이면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아, 그럼요.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근데 근데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면 네. 이게 뭐 의무사항이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일단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 선택을 하게 되게 되면 네. 의무적으로 3년간은 적용을 해야 돼요. 4.6을 선택을 하면 예, 예. 3년간은 그냥 쭉 예, 가야 되는 4.6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4.6인 줄 알고 해왔어. 네. 그러면은 그걸 좀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내가 네. 언제부터 기속연도부터 했는지를 따져서 3년, 예. 3년 따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으로 따지면 2019년도 귀속분을 하신 분들은 올해 변경이 가능했던 거네요. 그렇죠. 올해 변경이 가능했는데 네. 그걸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 이제 또 3년 뒤를 기약을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자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전에 좀 받았던 분들 있으면 좀 확인이 네.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이거 가능하겠죠. 완전 옛날에 내가 돈을 빌렸어요. 예. 엄청 한 막 예. 7년, 10년 전. 예. 그래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이제 5년 전에 빌렸던 부분들은 실제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을 하지는 않고요. 5년이 넘어버리면?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책을 5년 안에 빌리는 것만 적용할 네, 수 예, 그렇게 있나요?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잖아요. 계속 된다고 하죠. 예, 되면 네. 그러면 당좌 대출 이자율도 또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거에 맞춰서. 예, 예. 그럴 수 그러니 있겠네요. 실제로 금리 부담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음. 갚을 수 있다면 빨리 상환하는 방법을 찾아서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가지급으로 인한 문제가 가지급 인정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법인에서는 법인세를 내면서요. 네. 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 됩니다. 음. 사업하라고 빌린 돈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해서 네. 법인세 절세가 되는데 이 돈을 그 고유 목적으로 쓰지 않고 대표님한테 비싼 이자를 주고 돈놀이를 했다. 당연히 그 가액만큼은 예, 송금 불산입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네, 비용 거죠? 처리가 안 되죠. 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주식 가치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쨌든 회사의 가성 자산, 악성 자산입니다만 자산이니까 네. 이게 주식 가치를 밀어올리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상속세, 올라가니까. 증여세 부담도 같이 따라서 늘어나겠죠. 진짜 그러네요. 재산도 아닌데. 맞아요. 네네. 보통 또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거나 원청하고 거래 관계를 할 때 신용평가를 받는데 그렇죠. 가지급이 있다라면 신용평가 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들, 감점 요인이 되고요. 네, 네. 말이 좋아 가지급이지 금액이 크거나 오래되면 사실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돈 네네. 법인에서 가져가고 네. 입싹 닦은 네네, 그런 게 되는 그럼요. 거네요. 그리고 많은 대표님이 또 좀 오해를 하시는 거가
네. 가지급 이렇게 쭉 가지고 있다가 네. 나중에 대손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네. 악성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처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지급은 절대 대손 처리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은 뭐 원칙적으로는 빌린 거니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갚아야 그냥 돼요. 그걸 갚는 게 가장 베스트긴 네, 네. 하네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들 현업에서 이제 상담을 해보게 되면 네. 대표님들이 조금 오해하시고 착각하는 경우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은 이거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계정 네. 과목을 바꾼다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재무제표를 보면 주임종 장기 대여금, 네네. 장기 채권 뭐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고 뭐 보통 매출 채권이나 재고나 이런 식으로 조금 숨겨서 관리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계정 과목이 맞지 않고 사실 매출 채권도 오래 두게 되면 회전율에 문제가 있고요. 네. 재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익을 왜곡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면 적출이 될 뿐더러 세무조사 나오게 되면 100% 바로 발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뭐 지금처럼 법인세만 계속 내면 되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도 계시는데요. 증가하는 법인세가 예, 내면 예. 되지 않냐? 그럼 법인이 내는 세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개인이 빌린 돈이기 때문에 대표님 개인적으로 네.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인정이자 인정이자 계속 예, 불어나는 거네요. 예,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표님 주식 가치를 계속 밀어 올려서 나중에 지분에 대해서 상속이나 증여, 청산할 때 또 안 네. 내도 되는 세금들을 추가적으로 내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뭐 갚지 않고 청산하면 되지 않느냐, 네. 법인 없애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실제로 없어지는 상황에서는요. 그 대표님께서 상해 처분이 돼서 일시로 갚는 걸로 예,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냥 뭐 생각 안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건 네. 급여 설계를 해서 뭐 네. 상여금이나 뭐 그냥 그 돈으로 갚는 게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노멀한 방법이겠네요. 네, 일단은 갚아야 되는데 네. 이제 여기 상환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는 거죠. 대표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네. 급여 설계를요, 좀 면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거가 급여를 올리게 되면 소득세 부담이 늘죠. 네. 예, 늘어서 급여를 올리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관행적으로 월 500 정도 받으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평균적으로? 예, 평균적으로 예, 네. 연봉 6천 뭐 그게 관행이 돼 버렸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각종 공제 감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법인에서는 그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하고 법인이 아끼는 세금도 실제 주인이신 대표님이 아끼는 세금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세율은 한 4,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네, 거네요. 훨씬 근데 더 단순하게 그냥 네. 내가 세율이 이 정도 되니까 네, 네. 이 정도 금을 받아야지 네, 네, 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래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제가 월 한 1,000만 원 정도로 이제 그 급여 설계를 해보게 되면 실질세율은 한 10% 언저리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개인적인 가지급에 대한 인정이자, 법인세,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신용평가의 불이익, 자산 이제 평가가 고평가돼서 상승세 올라가는 것 다 그 비용 부담을 합해 보게 되면 네. 그 정도 비용 부담을 하고 급여 올리는 것들이 더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지금을 처리할 때는 우선은 최적의 급여 설계, 네, 보수 네, 설계라고 하더라고요. 보수 설계. 네. 그거부터 그걸 한번 기본적으로 해봐야겠네요.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그걸 네. 하고 어느 정도 네.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네. 하고 나머지를 또 다른 플랜으로. 네. 그리고 배당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당도 일정 금액까지는 종합소득과세하지 않잖아요. 네. 건강보험료 안 내지 않습니까? 2천만 원. 예. 네.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 가족들, 근무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한테도 지분 이전을 하고 배당 소득자의 자격을 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뭐 배당 골고루 분산을 하고요. 네. 그러면 그 소득으로 우리 생활비를 쓰고 대표님 기존에 받으시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지급을 좀 올려서 갚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세금을 좀 비교해 보면 그것도 실제로 배당을 분산하는 게 가지급을 정리하는 좀 간접적으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러네요. 네. 대표 개인이 네. 차입한 게 되는 거니까 네네. 개인이 갖고 있는 뭐 기술이나 이런 것도 무형의 자산으로도 그렇죠. 갚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무형의 자산으로 얼마든지 갚을 수 있죠. 네네. 단 이제 과세당국에서 인정이 되는 무형 자산의 적정 가액 평가를 해서 이건 뭐 특허권 예. 같은 거.
그렇죠. 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특허권도 뭐 감정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적절하게 기업은 산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회사에 매각하는 방법도 좋겠죠. 그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필요 경비를 60% 인정을 해줍니다.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5억으로 감정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60%인 3억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 인정이 되고 2억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 부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좀 활용해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십니까? 많죠. 현업에서는 제가 가지급에 대한 문제를 갖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진짜 많고요. 거기도 건설 관련돼 있는 업종이고 한 30원 업력이에요. 10억 가까운 가지급 갖고 계시는데 이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국세청에서 높게 평가해주고 있는 우리 회사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을 좀 활용해 봅시다. 가만 가지고 계시면은 세금 내는 기준 과표받게 되지 않지만 국세청에서 시가로 거래하라고 했으니 내 법인하고 거래를 합시다. 가장 단편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이네요. 네, 자사주를 물론 이제 그 처분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고 상법적인 절차를 좀 지켜야 됩니다. 많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어쨌든 단일 과세잖아요. 종합소득하고 합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도 안 내죠. 그럼 8단계 누진 적용되고 건강보험료까지 별도로 되는 종합과세 받는 것보다는 절반보다 세금이 싸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거기에다가 사모님이 지분을 한 절반 정도 갖고 계셨었어요. 그러면 사모님의 지분을 증여를 받아서 대표님은 취득가를 현재 시가 수준으로 올린 다음에 1년 이상 적법한 절차 관리를 한 이후에 자사주 매각이나 뭐 소각 감자를 통하게 되게 되면 거의 세부담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증여라고 하는 어떤 스텝을 좀 밟되 적법한 절차 기준만 우리 회사가 잘 가지고 관리한다면 이게 불법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슈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 제가 10억에 대한 가지급을 정리하는데 두 가지를 좀 합해서 평균을 해봤더니 10% 초반으로 10억 원이 정리가 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익 소각과 자사주 취득 두 가지를 활용을 한 거네요. 향후에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님께서 직원 복지도 좀 생각하고 계셔서 자사주 보유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해서 출연을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게 되면 대표님께서 애초에 생각하고 있는 그 목적도 달성이 되시면서 법인 입장에서 개인이 냈던 양도세율 비슷한 금액만큼 비용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비교해 보면 세부담 거의 없이 처리할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이게 참 다양한 방법이 가지급 처리하는 데는 있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저한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직접 그 전화가 오신 대표님이셨어요. 거기도 가지급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급하게 해결하고 싶어 하셨었어요. 대표님 개인 건물을 법인에 임차를 주고 계셨고 대표님은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계셨는데요. 그러면은 대표님 현재 부동산을 그 법인에 매각을 하고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가고 상계하십시다. 한 번에 목돈을 딱 받으니까 이사 갈 필요도 없고 현재 실질은 똑같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지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미리 세워놓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게 대표님의 잘못도 아니고요. 또 대표님이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도 절대 아니고요. 사업하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게 가지급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신중하게 들여다보시고 꼭 방안을 찾으셔서 정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례에서도 들었지만 참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전문가가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된 분석과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해결을 하면 충분히 절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